핵산하면 유전물질 DNA가 떠오릅니다. 중요한 물질이죠. 여기서 우리는 DNA가 유전물질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단백질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그 이유를 구조에서 찾을 겁니다. 핵산, 폴리뉴클리오타이드의 구성을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능기 위주로 살펴봅니다. 제일 눈에 띄는 인산기는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마그네슘과의 결합으로 상쇄됩니다. 오각형 모양은 오탄당 디옥시라이보스를 나타내며 보이는 바와 같이 반응할 만한 기능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DNA에 쓰입니다. 이에 반해 RNA는 라이보스를 쓰는데 반응할 수 있는 하이드록실기 즉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C와 G와 A와 T로 표시된 염기, 베이스로 가봅니다. 한 줄로 연결된 폴리뉴클리오타이드에는 이들 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정보는 바로 C와 G와 A, T 4개의 문자로 쓰여진 것이죠. 염기에 있는 기능기를 살펴보면 아민기들이 보이며 또 카보닐기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화학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NA는 한 줄의 폴리뉴클리오타이드가 다른 줄과 엇갈리게 꼬이면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즉 이중나선 구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염기들에 있는 기능기들은 화학 반응을 하는데 마주보는 가닥의 염기화 합니다. 자 보죠. A는 마주보는 T와 수소결합을 이루며 G는 C와 그렇게 합니다.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염기쌍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이스 페어링이 완료되면 DNA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기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중나선에 폭 묻혀 있어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오묘한 부분은 이들이 DNA 변이에 일정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활성 기능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DNA는 이중나선 상태에서는 반응성이 없습니다. 반면 단일 가닥의 RNA는 반응성이 살아있습니다. 반응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변할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곧 안정적이란 말과 통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DNA가 정보물질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정보물질의 최고의 가치는 안정성에 있습니다. 정보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요. 불안정해서 너무 변하면 생명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봐요. DNA가 변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생명이 진화할 수 있을까요? 정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무쌍한 환경에 생명이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DNA는 변해야 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화를 다룰 때 아주 진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DNA는 이중나선으로 있을 때 열역학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단일 가닥에서 이중나선 형성은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실험실에서 온도를 높여 DNA 이중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해체시킨 후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게 가만 놔두면 이중나선형으로 돌아갑니다. DNA가 풀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투입되며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DNA가 폭제될 때 혹은 전사물이 만들어질 때이며 곧바로 상부적인 가닥을 합성하여 풀린 영역을 메꿉니다. 풀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단이 납니다. 노출된 기능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정보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1953년 왓슨과 클릭은 DNA 이중나선 모델을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128줄, 842단어로 작성된 짧은 논문입니다. 분자생물학 시대를 열게 한 논문이었으며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조상이 품어왔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논문이었습니다. DNA 복제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이죠. 이후로 인류의 궁극의 의문이었던 내 자식은 왜 나를 닮았지?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왓슨 클릭의 DNA 이중나선 모델은 인류 지성의 최고의 업적이라 간주됩니다. 인류 지성사에는 최고라는 최상급 형용사로 수식될 만한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서로 비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중 하나입니다. 논문에서 왓슨과 클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보면 유전물질 복제 메커니즘이 금방 떠오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여기 그림처럼 유전자 복제는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DNA 구조를 보면 유전물질 복제 기작이 그냥 보입니다. 이게 구조가 주는 힘입니다.
구조를 보면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왓슨과 클릭은 우리에게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염기의 나열 순서가 왜 정보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답을 알고 있지만 1950년대 과학자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DNA 이중나선 모델 덕분에 답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델에 근거하여 과학자들은 DNA 전사는 이럴 것이다. 유전자 정보는 이렇게 번역될 것이다가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생각들을 10여 년에 걸쳐 실험으로 검증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DNA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깁니다. 필요한 정보를 꺼내려면 해당 유전자 영역으로 접근하여 이중나선을 풀어 헤친 뒤 한 가닥에 쓰여진 정보를 베껴 사본을 만듭니다. 이 베껴 쓰기 작업을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 하고 사본은 RNA 형태로 뜹니다. RNA는 DNA의 T 대신에 U를 가지며 이 U는 RNA에게 정체성을 주는 염기입니다. 전사는 RNA 폴리머레이즈, 우리말로 RNA 중화효소가 합니다. RNA는 번역 과정을 거쳐 단백질로 되는데 RNA의 염기 정보는 3개씩, 즉 트리플렛으로 라이보솜에 읽혀 아미노산으로 번역됩니다. 트리플렛을 아미노산으로 해독하는 암호 코드 당연히 있습니다. 그 코드에 따라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GUG가 V로 표시된 발린으로 CAU가 H, 히스티딘 등으로 쭉 순차적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DNA 염기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DNA 변이는 단백질 모양을 바꿔 기능에 손상을 줍니다. 겸용적혈구 빈혈증에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베타글로빈 유전자의 한 돌연 변이는 그의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발린으로 바꿉니다. 결과로 베타글로빈 모양이 변하여 정상적인 알파, 베타 2개씩 구성된 사량체 헤모글로빈과는 달리 돌연 변이형은 사량체들이 강하게 응집하여 기다란 파이버를 형성합니다. 이런 막대기 같은 돌연 변이 헤모글로빈은 탄력적인 원반형 적혈구를 길쭉하고 탄력이 줄어든 납모양으로 바꿉니다. 겸용 적혈구라 합니다. 이들 겸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수명이 짧습니다. 겸용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빈혈로 힘들어합니다. 또 이들이 혈액을 순환하다 모세혈관에서 서로 얽혀 흐름을 막습니다. 그 기관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되게 되니 해당 장기 손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한 기관이나 적혈구가 모이는 장기에 손상이 있게 됩니다. 뇌, 콩팥, 간, 비장 등 여러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자연에 이러한 심각한 돌연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진화 과정에서 제거되지요. 근데 이 유전자는 인류 집단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 이 유전자가 주는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적혈구를 감염하는데 겸용 적혈구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당연히 말라리아가 도는 지역에서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집단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돌연변이가 이와 같이 심각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그저 그렇습니다. 중립적입니다. 더 좋게 하는 돌연변이는 더욱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핵산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